초대 이사장이셨던 우리 백이찬 전 이사장님 나오셔서 특강을 듣고자 합니다. 주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발상입니다. 우리 백이찬 전 이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백이찬입니다. 일단 우리 통일코리아 협동조합 창립 10주년을 축하하고요. 그리고 이 창립 10주년 오기까지 고생하셨던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3대 이사장을 맡고 계시는 우리 신용호 이사님께도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강의하려고 하는 주제는 우리가 10년 통일코리아 협동조합이 10년이 됐는데 사실 그 사이에 세상이 바뀌었어요. 남북관계도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10년 전에 생각하고 꿈꿨던 어떤 그런 전체적인 어떤 세상이라든가 남북관계는 다른 세상, 다른 남북관계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좀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 바뀐 현실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평화 통일을 이루어갈 거냐. 특별히 우리 지금 여기 보면 슬로건이 생명, 평화, 통일 이렇게 됐는데 이런 속에서 어떻게 생명의 가치를 또 지켜나갈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단순하게 이게 남북관계 세상이 바뀐 게 아니고 인류의 문명사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최근에 지난 며칠간 가장 기사를 많이 봤던 것이 챗 GPT라고 있잖아요. 인공지능 GPT-4 터보라는 게 최근에 발매가 되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챗 GPT 3.5가 나왔을 때 그 1년 전에 나왔었는데 세계가 난리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뭐 한 달 사이에 접속자 수가 1억 명이 넘는 그런 엄청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보다도 몇 배나 강력한 그 인공지능 그 GPT가 불과 1년 만에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인류의 문명사 자체가 바뀌는, 인류의 역사 자체가 바뀌는 이런 시기가 되어서 사실은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면은 모든 것들이 기존에 존재했던 모든 조직과 시스템과 가치들이 무너질 수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오늘날의 이 변화된 세계, 변화된 남북관계를 우리가 잘 적응하지 못하면, 잘 대처하지 못하면은 우리 통일코리아 협동조합도 우리 통일의 여러 가지 꿈들도 앞으로 더욱더 힘든 일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께 제일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강의록이 여기 있으니까요. 강의록을 보면서 이야기를 네. 그래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발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새로운 발상은 첫 번째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관계, 세력관계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는 부분을 제일 먼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북한의 정세인식, 북한이 이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국제 정세에 대해서, 또 북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한번 분석을 해보고요. 북한이 지금 새로운 핵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그것은 아주 세 가지의 대응 방안을 가지고 여러분께 두 번째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또 하나는 근본적으로 변하는 것이 지금 한반도의 남북관계가 한국과 조선의 관계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렇게 세 가지 주제를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지난 한 7, 80년 동안의 세계사를 일람을 해보면 저는 세 개의 시기로 구분이 가능하다 이렇게 봐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947년부터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로 그때부터 1990년까지 그 시기가 냉전 시기라고 이렇게 구분이 되죠. 냉전 시기.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진영이 전면적으로 세계적인 차원에서 경쟁하고 대립했던 시기가 냉전 시대였죠. 그것이
1990년이 되면은 종식이 돼요. 냉전이 종식이 되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동서독이 통일되고 소련 연방이 해체가 되고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이른바 탈냉전의 시기라는 것이 시작이 되죠. 그것이 1990년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저는 2017년에 끝났다 이렇게 봐요. 2017년. 뭐 여기에 대해서는 논자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2017년에 탈냉전 시기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 탈냉전 시기가 끝나는 것은 몇 가지 계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2014년이죠. 그때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점령했어요. 그 당시에 그때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2012년, 2013년 이때 중국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등장하는 이 시기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세력관계가 바뀌기 시작하고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속에서 기존의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가 이제는 미국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의 힘이 커지면서 그 영향력이 강화되는 이렇게 되면서 결정적으로는 2017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을 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고 시진핑 2기가 이제 시작된 이 무렵이 제가 생각할 때는 탈냉전이 끝나는 시기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우리 통일코리아 협동조합이 처했던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은 우리가 10년 전인 2013년 11월 11일 통일코리아 협동조합을 만들 때만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는 탈냉전의 시기였어요. 미국 중심의 세계 체조 속에서 그 속에서 뭐 러시아도 힘들지만 미국 중심의 세계 체제를 따라왔고 중국도 따라오고 북한도 그 속에서 어떻게든 미국과 관계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던 이런 시기였어요. 그런데 2017년 이후로 이게 바뀌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새로운 시기, 국제적으로 새로운 시기에 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2017년 이후에 미중 패권이 본격화되고 신냉전이 개시되었다라는 거예요. 신냉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냉전 시기와는 똑같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이른바 자유진영과 구공산진영, 권위주의 진영 간의 대립이 기본적인 이 국제관계의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이 저는 신냉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미국과 중국, 기존에 한 100년간 세계 패권을 차지했던 미국과 새롭게 부상하는 이 강대국인 중국이 이제 본격적인 패권 경쟁을 벌이는 것, 이것이 저는 신냉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그것이 본격화되기 시작해서 바이든이 등장한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그런 상태가 되고 있죠. 이걸 좀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냉전 시기는 자유세계와 공산세계의 이 세계적 냉전이 벌어졌던 이런 시기가 되고요. 이것이 1990년부터 2017년까지는 냉전이 독식되고 미국이 세계 패권을 차지한 이런 시기였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2017년 이후는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을 벌이면서 신냉전이 되고 있는 그 냉전이라는 것이 보면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이었잖아요. 신냉전도 그와 유사하죠. 미국 중심으로 묶이는 나라들이 있고 중국, 러시아 중심으로 묶이는 나라들이 있어요. 이렇게 있었죠. 물론 냉전 시기에도 미국과 소련 중간에 있었던 나라들이 있어요. 이른바 제3세계라는 게 있었죠. 뭐 인도 같은 나라들이 아주 대표적인 인도네시아 같은 이런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와 같이 지금 신냉전의 시기에도 미국과 중국에 속하지 않아서 양다리 걸치는 나라도 있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중심으로 하겠다는 나라들도 있죠. 그래서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2017년과는 이전 다른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중국의 힘이 커지는 과정이 1대1로라는 국가 대전략을 통해서 커지고 있죠. 전 유라시아 대륙으로 아프리카로 이렇게 힘을 뻗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부작용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중국은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아프리카에 살았던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프리카에 거의 중국 사람이 다 잡고 있대요. 요새는 건설 현장에서부터 해서 물건에 이르기까지 거의 다 이제는 아프리카는 중국이 잡고 있다. 물론 이슬람권들도 거의 이제 중국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었죠. 이렇게 한편으로는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고 그리고 푸틴의 러시아도 달라졌어요. 이전까지만 해도 푸틴의 러시아 같으면은 미국의 눈치도 보기도 했고 뭔가 이른바 글로벌한 이 어떤 규범 이런 것들을 중시했지만
이제 푸틴의 이 러시아는 자기 중심의 유라시아적 자기 정체성, 자기들이 냉전 시기에 갖고 있었던 영향력을 새롭게 회복하려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특히 구소련의 일원이었던 나라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 10년 전부터 해서 조지아라는 데서 조지아가 반러시아 노선을 취하니까 쳐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 일부러 점령을 했고 이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크림반도 병합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아예 우크라이나 전체를 결국은 지배하에 불려오다가 지금은 우크라이나 영토의 한 5분의 1 정도를 점령하는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중국과 러시아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 그러니까 준동맹 관계로 딱 들어붙었습니다. 탈냉전 시기만 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는 이렇게 밀착하지 않았는데 결국은 미국과 대항하는 이런 의미에서 한편으로는 러시아도 제재를 받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세계 제재를 받고 중국도 제재를 받으니까 이 두 중국과 러시아가 준동맹처럼 결합되는 이런 양상이 나타났다. 그런 속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졌고, 자 이런 상태에서 냉전 시기가 우리가 항상 많이 들었죠. 한편으로는 남방삼각, 북방삼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남방삼각은 미국, 일본, 한국, 북방삼각은 옛날에 소련, 중국, 북한 이렇게 됐었는데 이런 현상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 다시. 그러니까 우리 미국, 일본, 한국, 이번에는 러시아 대신에 중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요. 북방에서는 중국, 러시아, 북한 여기 하나로 결합되는 이런 양상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 자, 한반도의 남북관계도 새롭게 바뀌고 있어요. 새롭게 바뀌고 있어요.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시기를 한 세 시기로 구분을 하는데 1945년부터 1980년대 말까지 이게 첫 번째 시기인데 이때는 북한이 강했어요. 북한이 그래서 남한에 대해서 공세적이었어요. 대표적으로 1950년 6.25 전쟁이었죠. 남침을 해서라도 한반도 전체를 북한 주도로 통일하겠다고 한 게 6.25 전쟁이었죠. 그리고 그 이후로 남조선 혁명론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력으로는 이렇게 직접 침공해서는 안 되니까 우리 한국 내에서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친북한 정권이 들어서도록 해가지고 통일을 하려고 하는 이것도 다 그 당시에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공세적인 대남 정책이 이루어졌던 것이 사실은 1980년대까지 이렇게 이루어졌죠. 근데 1988년 이후로 우리가 말했던 탈냉전 시기가 접어들면서 소련이 무너지고 동서독이 통일하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남한이 북한에 대해서 공세적인 정책을 썼어요. 공세적인 정책. 그 대표적인 것이 북방 정책, 노태우 대통령부터 시작된 북방 정책.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북한 붕괴론이었어요. 이제 북한은 오래 버티지 못한다. 곧 붕괴된다. 시간은 우편이다. 제가 통일에 대한 희망을 품고 처음에 사회에 나와서 연구 활동을 할 때가 제가 1988년, 89년 이 무렵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동서독이 통일되는 걸 보고 북한 10년 못 버틴다. 10년 내에 통일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거의 아마 우리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연구자들도 90% 이상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10년 못 버틴다. 근데 벌써 세월이 얼마나 알렸어요. 그로부터 벌써 한 30년 가까이 했는데도 여전히 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공세적인 대북 정책을 폈죠. 근데 그것이 언제까지 가느냐? 저는 2017년까지 가요. 2017년 11월 29일 매우 중요한 날이라고 저는 봐요. 북한이 핵무력의 완성을 선언한 날. 김정은이가 핵무력의 완성을 선언한 날이 11월 29일인데 이때부터 저는 남북관계가 바뀌었다라고 봐요. 이제는 옛날처럼 남한이 일방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공세적으로 못 나가요. 이 상황이 바뀌었어. 남북관계가 바뀌었어. 그래서 북한의 핵무력은 점점 이때 이후로 강력해지고 여기에 대항해서 남한의 재래식 군사력은 강하게 점점 증강되고 있죠. 그리고 한국의 경제력은 여전히 강력하죠. 이것이 한편으로는 서로 각축을 벌이는 이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핵무력이 계속 강화되면은 궁극적으로는 남과 북의 군사력은 역전될 수가 있어요. 역전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핵무력이라는 것은 전략 무기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재래식 군사력을 강화시켜 봤자 핵무력한테 이길 수는 없어요. 전략 무기이기 때문에 그걸. 그래서 지금은 보면 근본적으로 남북 관계의 세력 관계가 바뀌고 있다라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으면 국제관계도 바뀌고 있잖아요. 미중 관계 이게 바뀌고 있고 남북 관계도 바뀌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통일 코리아 협동 조합을 처음 2013년에 만들었을 때만 하더라도 좋은 시절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좋은 시절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지금 그 이후로 10년이 흐른 지금 세력 관계가 바뀌는 상황에서 우리 통일 코리아 협동 조합이 있다. 사실은 2013년을 기준으로 하면 한 5년 정도가 탈냉되는 시기였고 여전히 우리 남한이 북한에 비해서는 모든 면에서 앞서 있었던 이런 시기였다면 그 이후 5년간 2017년 이후 18년 이후 5년간은 뭔가 완전히 판이 바뀌고 있는 역관계가 바뀌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어요. 1948년 남과 북이 이 두 개의 국가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인민공화국으로 수립될 때만 하더라도 그때는 북한이 앞서 있었어요. 남한보다. 모든 면에서 군사력뿐만 아니고 뭐 경제력, 사회적, 정치적 영향력 이런 거에서 북한이 모든 면에서 우리 남한을 앞질러 있었어요. 근데 남한은 점점 쇠퇴하고 북한은 남한은 점점 발전하고 북한은 점점 쇠퇴해서 저는 한 1980년경에 이 역관계의 교체가 일어났다고 봐요. 교체가 일어나고 1990년쯤 되면은 뭐 2006년 이 당시 되면 최대로 벌어져요. 최대로. 남과 북의 격차가 최대로 벌어져요. 1990년부터 2006년 뭐 노무현 정부 때까지쯤 되는데 그때 되면은 북한은 고립무원이었어요. 핵무력 개발하고 그러다가 뭐 육자회담에서 혼자 이렇게 궁지에 처하기도 하고 그리고 중국, 러시아 다 그때 우리 한국 편을 들어주고 뭐 미국, 일본 말할 것 없이 이런 상태였죠. 그러면서 북한은 끊임없이 핵을 개발했죠. 협상을 해봤자 뭐 별로 성과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2006년이 무슨 해냐 하면은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했거든요. 2006년 10월 달에 북한이 1차 핵실험을 성공시키고 나서부터 바뀌기 시작했어요. 핵무력에서, 군사력에서. 그때부터 이전까지는 재래식 군사력에서는 북한이 게임이 안 됐거든요. 우리 남한한테 한국한테 게임이 안 됐어요. 뭐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제가 청와대 민소를 했는데 안 보시게. 그 청와대 안에 지하 벙커라는 데가 있어요. 핵폭탄이 터져도 안전하다고 하는 지하 벙커라는 데. 거기 가면은 우리 한반도에 있는 뭐 공군, 거기 앉아 해군 뭐 이런 이게 다 움직이는 것들이 다 정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근데 북한은 하나도 없어 움직이는. 군사를 하나도 못해. 뭐 수비가 없으니까 또 뭐 장비가 낡았습니다. 근데 한국 남한 쪽에서는 공중에서도 그렇고 바다 쪽에서도 엄청나게 점들이 왔다 갔다 해요. 압도적이었어요. 그 당시는. 2006년, 2007년만 해도 우리 남한이 북한에 비해서 압도적인 군사력을 갖고 있었는데 2006년 10월달에 북한이 1차 핵실험 하고 나서 뭔가 상황이 바뀌기 시작해요. 북한은 그래서 그때부터 경제는 계속 나빠요. 경제는 계속 나빠. 힘들지만 먹고 살기 힘들어. 뭐 여전히 고난의 행군이 계속되고 있는 이런 상태였다면 군사력은 핵무력은 점점 강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2023년 현재의 시점에서는 북한이 군사력에서는 상당히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확장 억제력이라는 게 있어요. 미국의 핵무기를 통해서 북한을 억제하는 그걸 빼고 나면은 사실 군사력 가지고는 지금은 뭐 거의 비슷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또 그림 표시를 하다가 2023년쯤에 이게 만나는 걸로 할까, 야 아직 떨어진 걸로 할까, 좀 떨어놨는데 사실은 군사력만 보면은 거의 비슷해졌어요. 오히려 북한이 앞서갈 수도 있어요. 핵무력.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을 생각해 보세요. 러시아가 수시로 핵가도 위협해요. 미국이 개입하면 미국이 무기를 도와준다면 우크라이나가 만약 러시아를 공격한다면 모스크바를 공격하면 이 핵을 쏜다 그러잖아요. 핵을 쏜다고 그래요. 핵을 가진 나라들이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핵을 쏜다고 그러면서 위협을 하니까. 북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오고 있죠. 이런 상태가 지금 전개되고 있다. 자, 그래서 2023년 올해는 정전협정 70주년이고 분단국가 수립 75주년인데
판이 흔들리고 국제판, 남북관계 판이 흔들리고 세력관계가 재편되는 시기다.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막고 러시아의 군사력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려고 했지만 이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썼는데 별로 성과가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중국은 커지고 있고 러시아는 여전히 지금 뭐 특히 우크라이나 같은 데 보면 요지부동이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면적의 한 5분의 1을 딱 차지하고 요지부동이 그 크기가 이 남한만큼 면적 자체를 딱 차지해서 자기 땅으로 편입시켰어요. 그리고 북한도 마찬가지로 계속 핵무기 능력을 강화시키고 있는 상태였다. 자, 이런 상태에서 김정은은 오늘날의 국제 정세와 한반도 정세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오늘날. 여기에 대해서는 가장 최신의 자료가 지금부터 한 달 반 전에 김정은이 최고인민회의 14기 9차 회의에서 연설한 게 있어요. 지난 9월 27일에 있었으니까 한 달 반 전에 가장 최근에 김정은이 자기 입으로 정세를 분석한 게 있어요. 그렇게 보면 이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김정은의 말입니다. 지금부터 하는 말은 김정은의 말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미국은 사상과 제도가 다르다는 이유로 수십 년간 핵 위협을 가중시켜왔다. 수십 년간. 그러면서 만일 우리가 북한이 핵 우산을 기대했거나 핵 우산을 기대되는 거예요. 러시아나 중국의 핵 우산을 기대했거나 핵 보유 노선을 결단하지 못하고 핵 노선을 멈추고 후퇴했다면 핵 참화와 전멸의 재난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의 핵 우산을 기대하고 만일 우리가 한국이 미국의 핵 우산 기대하는 것처럼 기대하거나 그러고 뭐 육자회담을 통해서든 미국과의 회담을 통해서든 핵 노선을 멈추고 후퇴했더라면 아마 전쟁이 터졌을 거라고 자기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한 말이 미국과 대한민국이 중요한 게 또 나옵니다. 나중에 나올 거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요새 다 써요. 북한이. 김여정도 대한민국이라고 그러고 김정은도 대한민국을 하는데 근데 그냥 대한민국 아니에요. 꺽쇠를 넣은 대한민국. 꺽쇠를 넣은 대한민국. 그런데 꺽쇠를 넣는 의미를 우리가 나중에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대한민국이 대규모 핵전쟁 합동군사훈련을 재개했고 조선반도 지역에 핵 전략자산들을 상시 170분도 끌어들였다는 거. 뭐 수치도 먼저 핵전략 폭격기도 뜨고 한국 뭐 잠수함도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미국, 일본, 대한민국이 삼각 군사동맹 체제로 가고 있고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국주의 반동 세력에 의해 전 지구적 범위에서 신냉전 구도가 행치가 되고 있다. 그래서 북한의 김정은은 신냉전 구도가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 중심의 이른바 제국주의 세력과 그 반대 세력 사이에 신냉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과 서방의 패권 전략에 반기를 든 국가들과의 연대를 가해철 강화했다. 미국에 반대하는 나라들과 연대를 가해철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나라들의 대표적인 나라는 어딘가요? 중국이죠. 러시아죠. 그리고 뭐 저 이슬람 국가들 많죠. 이란부터 해서 뭐 많은 이슬람 국가들이 있죠. 이런 나라들과 연대를 강화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은 전 세계로부터 고립되어 있었어요. 유엔 안보리 제재를 핵 미사일 실험했다고 그러면 안보리 제재를 했잖아요. 그때 중국도 러시아도 다 동참해가지고 제재를 했어요. 근데 이제는 제재에 동의 안 해요. 이제는 제재 반대, 북한에 대해서 제재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면 북한이 공간이 생겼어요. 공간이. 반제국주의 세력이 연대 거기에 우리가 가해처를 강화한다. 이렇게 정세가 바뀌었어요. 김정은은 요 정세 이진을 보면은 이제는 우리에게 유리해지는 국민이 조성되고 있다. 국제정세. 자, 이런 상태에서 북한의 김정은의 핵 전략은 뭐냐? 핵 전략은 맨날 최고인민회의 제가 아까 한 달 반 전에 했던 연설문에 나온 내용 이렇게 하요. 2023년은 국가 방위력, 핵 전쟁 억제력 강화해서 비약의 전성기를 확고히 하는 해이고 우리 국가의 전략적 힘, 핵 전쟁 억제력은 지난 연대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가 됩니다. 사실은 북한의 핵 전략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그것은 자체의 그 핵의 소량화, 경량화 이것뿐만 아니고 핵 투발 수단들도 그러니까 미사일, 뭐 고체 미사일, 뭐 화성 18호, 뭐 또 나서는 잠수함
이런 식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그것이 특히 2023년에 와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존할 국가 최고법, 이게 뭐냐면 헌법이 헌법, 북한 사회주의 헌법, 이 최고법에 핵무력 강화 정책 기조를 명백하게 규제한다. 원래 9월 27일 날 이때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했어요. 거기에 최고법에 이제 핵무력은 영구적으로 간다. 이걸 딱 규정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공화국이 사회주의 국가로 존재하는 한 핵보유국의 현 지위를 결코 변경하거나 양보하여서도 안 되고 오히려 핵무력을 더욱 지속적으로 강화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적대 세력의 핵 위협에는 반드시 핵으로 맞서야 한다는 것이 전이다. 이렇게 하고요. 이번에 개정된 헌법에 넣었던 게 뭐냐면은 사회주의 헌법 제4장 58조라는 걸 새로 신설해가지고 거기에 넣었던 내용이 이거 나왔어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책임있는 핵보유국으로서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하고 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이 국가주권, 영토 완전, 인민의 권익 옹호와 사회주의 제도와 혁명의 정치물들을 사수하고 조국의 평화와 번영을 권력으로 담보하는 것이라고 하는 내용을 헌법에 잡아넣었어요. 이제 헌법에 잡아넣었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법률로만 있었어요. 헌법에 넣어서 이제는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근데 여기 재미있는 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 공화국 핵무기 발전하는 이 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이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국가 주권, 영토 안정, 인민의 권익 옹호와 사회주의 제도 사수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토 안정이라는 데가 있어요. 영토 안정. 이게 사실은 없던 말이었어요. 영토 안정이 무엇인가가 또 이게 나중에 논쟁의 대상이 됩니다. 옛날에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북한에서 김일성이가 많이 썼던 말이 영토 안정이었어요. 왜냐하면 북한은 남한을 국가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하더라도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이 1972년까지만 하더라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서울로 한다 이렇게 됐었어요. 1972년까지. 그러니까 영토를 완전한다는 건 뭐예요? 영토를 완전히 정리한다. 완전히 정리한다가 완전히 정리하는 거는 남한 전체를 북한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의 지배하에 두는 것, 이걸 영토 완전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게 영토 완전이라는 말이 새롭게 등장을 했어요. 여기서 두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토 완전이라는 것은 핵무력을 가지고 그 군사력을 기초로 다시 무력 통일을 하려고 한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또 하나는 무력 통일은 아니고 국가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나 북한의 국가를 수호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중국은 대만에 대해서 영토 완전이라는 말을 써요. 대만은 국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대만에 대해서 영토 완전이라는 말을 써요. 통일이라는 의미로. 그래서 북한도 영토 완전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통일의 의미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북한의 국가를 보호한다는 의미도 있을 수도 있어요. 두 개 다 저는 가능하다고. 이게 바뀐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은 수시였어요. 어떻게 체제를 유지할 거냐, 어떻게 우리가 남한테 잡아먹히지 않을 거냐만 고민을 하고 있었다면 핵 무력을 완성하고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오히려 여차하면 남한을 핵무력을 가지고 통일할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를 끊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차이점이에요. 이걸 우리가 새로운 세권의 변화를 봐야 된다. 작년 9월 달에 내가 최고인민회의 그때 핵무력 정책법이라는 법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핵무기 사용의 5가지 조건 이렇게 했는데 이때도 임무를 핵무력은 국가주권, 영토안정, 근본이익 수호, 전쟁 방지, 전쟁 억제 이런 거라고 했어요. 그 이때부터 사실 영토안정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작년 9월 달부터 핵무력 정책법. 다시 말해서 핵무력으로 인해서 뭔가 북한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수세의 입장에서 계속 있다가 이제는 핵무력을 통해서 뭔가 공세적인, 바로 더 적극적인 이런 어떤 인식의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남북관계에서. 남북관계만 아니라 국제관계에서, 미국과의 관계에서 마찬가지로. 이런 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핵무기 사용의 5가지 조건은 이제는 이전보다는 훨씬 더 공격적이에요. 이전에는 그냥 방어용이라고 했는데 핵무력이 그렇지 않아. 이렇게 나와요.
공화국에 대한 핵무기, 기타 대량 사용 무기 공격이 감행되거나 임박했다고 할 경우, 감행되지 않아도 임박했다고 판단하면 핵무기 쏠 수 있다. 국가 지도부와 국가 핵무력 지휘기구에 대한 적대적 세력의 핵 비핵 공격이 감행되었거나 임박했다고 판단합니다. 비핵 공격, 핵무기 아닌 전식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해서 핵무기 쏠 수 있다. 중요 전략적 대상에 대한 치명적 군사적 공격이 감행되었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됩니다. 전쟁 확대와 장기화를 막고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상의 필요가 불가피할 경우도 핵무기 쏠 수 있다. 다르겠어요. 이번에 이 러시아한테 이걸 배운 것 같아요. 러시아한테.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관계에서 전쟁의 주도권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면 핵무기 쏘겠다는 말이에요. 그럼 또 요 비슷한 말을 최근에 이스라엘의 장관 한 명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이 핵 쏠 수 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공공연하게 핵을 가진 나라잖아요. 한 뭐 200개 갖고 있다는데 팔레스타인 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것처럼 북한도 전쟁의 확대와 장기를 막고 전쟁의 주도권을 확보해서 핵을 쏠 수 있다. 그리고 국가 전립과 인민의 생명 안정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로 핵무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을 또 해소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이렇게 생각했죠. 처음에는 설마 북한이 남한에게 핵을 쏘겠느냐, 동족에게 핵을 쏘겠느냐.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핵을 쏠 수 있어요. 이런 상태가 벌어지면 핵 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북한이 핵 무력을 강화하는데 주로 개발하는 게 뭐냐면 전술 핵무기. 조그만한 핵무기. 옛날에는 미국용으로 이른바 전략 핵 미사일, 대륙간 탄도 미사일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여러 번인데 지금은 전술 핵무기, 조그만한 핵무기. 그리고 그것을 실어 나갈 수 있는 조그마한 미사일, 뭐 장사정포에도 넣어서 쏠 수 있는 이걸 개발하고 있어요. 요새 집중력하고 있는 전술 핵무기. 그래서 북한은 남한에 핵을 쏠 수 있다. 이게 변화된 상황. 자, 그러면서 작년 또 1년에 한 번씩, 뭐 1년에 어떨 때는 두 번도 하기도 하는데 최고위원회의 14기 7차 김정은 연설에서 작년에 했던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핵무기는 공화국 조롱과 안전수호 및 전쟁 위협 제거를 위한 피어린 투쟁으로 말한 억제 수단이고 절대 병기고 그래서 경제적 곤란을 면하기 위해서 경제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서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뭐 아무리 돈 준다고 해서 핵 포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은 누구의 편인가? 시간은 누구의 편인가? 이렇게 하면서 인민의 고통스러울수록 우리의 절대적 힘은 가속화되고 그들의 안보 위협도 정비로 증가한다. 시간은 북한 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의 반공화국 책동이 끝나지 않는 한 우리의 핵 노정은 끝나지 않을 거다. 계속 핵 무력을 강화시킨다는 거죠. 핵 무력 정책 법화로 핵 보유국 지위는 불가역적이다. 이제 헌법까지 됐으니까 더 불가역적이겠죠. 우리의 핵 정책이 바뀌어가면은 세상이 변하고 조선반도의 정치 환경이 변해야 하고 절대로 먼저 핵 포기는 없고 비핵화는 없으며 그를 위한 어떤 협상도 그 공정에 스스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 핵은 우리의 국익이고 국채이고 공화국의 절대적 힘이고 조선인민의 그 자랑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현실로 설명합니다. 저는 2017년에 코리아 생존 전략이라는 그 개정판을 내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2017년에 이제 비핵화는 끝났다. 비핵화는 끝났는 것을 인식하고 협상을 벌여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벌써 북한은 여기서 몇 번이나 확인하고 있어요. 비핵화는 끝났다. 이제 비핵화 협상 절대로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작년 7월 27일에 전성절, 북한은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정전협정, 그때를 북한은 정선제라고 하는데 정선절 기념행사에 이렇게 이야기, 김정은 남조선은 군사력 열세를 만회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자, 이게 변화된 것이에요. 우리는 그동안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북한보다 절대적인 군사적 우위에 있다. 특히 재래식 군사력. 그런데 지금 북한은, 김정은은 남한은 이제 절대적 군사적 열세를 모면한다.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상황이 바뀌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거냐? 세 가지 대응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계속 우리 역대 정부가 해왔던 것처럼 한국과 미국, 여기다가 필요한 일본까지 넣어서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고 재래식 군사력을 끊임없이 강화시키는 방법이 하나 있어. 이게 하나 있죠. 지금 하는 모습을 계속 더욱더 강화하는 것. 두 번째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협상 재개를 위해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게 있어요. 뭔가 새로운 발상을 가지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한국의 독자적인 핵개발, 핵무장, 이렇게 세 가지 가능성이 있다. 자, 한미일 확장 억제 및 재래식 군사력 강화에 대해서는 이거는 여러 차례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랬고 계속적으로 여러 차례 확인되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는 지난 4월달에 한미 워싱턴 선언이라는 걸 해가지고 양 정상이, 미국과 한국의 정상이 확장 억제를 강화하고 핵 협의 그룹이라는 것을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좀 더 긴밀하게 미국과 협의를 해가지고 핵을 에 대한 우리 한국민의 신뢰를 갖도록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한미 동맹이 잠재적인 공격과 핵 사용에 대한 방어를 보다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등 확장 억제에 대한 정부 간 상설 협의체를 강화한다라는 거죠. 사실 이럴 때 사실은 이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여론조사를 하면은 이제 미국을 믿을 수 없다. 북한은 핵능력 강화되고 있으니까 독자 핵무장해야 된다. 막 이런 여론들이 전 국민이 70, 80%까지 올라오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나름대로 협상을 해서 미국의 이 확장 억제에 대한 신뢰를 더욱더 강화시키는 이런 합의들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지난 8월 달에는 한국, 미국, 일본 이 3국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공동 성명을 해가지고 여기서 중요한 합의가 있죠. 그거는 뭐냐면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 간의 전략적 공조를 강화한다는 거예요.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고 요게 안에 좀 발전하면은 한미일 삼각 동맹으로 갈 수 있어요. 그걸 위한 전초 단계로 한미일 3자 훈련을 연단위로 다영역에서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어요. 북한의 핵 능력이 점점 고도화될수록 중국의 힘이 점점 커질수록 이 동북아에서는 한미일 간의 연합 군사훈련, 나아가서는 전략적인 훈련, 나아가서는 군사적 동맹으로 갈 수도 있고, 더 나아가면은 아까 김정은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시아판 나토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생긴 거죠. 자, 세 번째 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확장 억제를 토대 위해서 정강된 재래식 전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엄청나게 군사력을 강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른바 기존에는 삼축 체계라는 게 있었어요. 북한이 핵미사일을 쏘기 전에 미리 선제공격해서 미사일 기지라든가 지구를 없애버리고, 북한이 핵미사일을 쏘더라도 다 막아내고, 이 노경미사일 가지고 다 막아내고, 세 번째는 북한이 핵미사일 쏠 때 엄청난 보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북한을 초토화시킵니다. 평양부터. 이걸 난 삼축체제라고 해요. 삼축체제라고 그러는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1 해가지고 더욱더 능력을 강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발사의 왼편이라는 건데 미사일 발사 준비 단계에서 해킹을 해가지고 발사를 못하게 해서 딴 데 날아가고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축 플러스 1. 이 전략을 지금 대대적으로 지금 한국과 미국 개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핵심 군사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타우러스 미사일이라든가 핵무 시리즈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개발하고, 핵무 5인가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핵폭탄 정도의 위력을 가진 엄청난 5톤인가 7톤짜리 탕두로 실는 그런 현무 시리즈 지금 미사일 개발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어떤 사람들은 주한미군의 전술 핵무기를 배치해야 되고, 그리고 나토식 핵 공유가 필요하다 이런데 이건 사실 전문가들은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여튼 우리 한국은 대대적으로 재래식 군사력을 정강하는 노선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 남과북 사이에 또는 북한과 한미 동맹군 사이에 엄청난 군사력 정강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현실이다. 자, 두 번째 가능한 방법은 북한 핵 협상을 위해서 새롭게 시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런 협상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대화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새로운 시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난 2019년 2월 달에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결렬되고 나서 이제는 안 만나잖아. 안 만나고 있는데 이제 다시 만나야 된다. 자, 현재 근데 여기서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각국의 입장이 뭐냐 이걸 알 필요가 있는데, 한국과 미국은 여전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야기해요. 완전한 비핵화. 근데 북한은 아까 봤다시피 비핵화는 말도 안 된다. 우리 죽었다 깨어나도 비핵화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돼요. 비핵화를 하자고 협상한다면
아예 협상장에 나는 안 가겠다 이렇게 북한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비핵화를 가지고는 협상은 힘들어졌어요. 이제. 지난 1992년부터 해서 그때 핵 문제가 본격화됐잖아요. 1991년에 비핵화 공동선이 나오고 그때부터 핵 문제가 본격화됐는데 그로부터 지금까지 한 30년 가까이 돼가죠. 30년 가까이. 그때 일관되게 한반도의 비핵화였어요.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 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근데 이제는 그건 끝났어. 비핵화 가지고는 협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절대 먼저 핵폭이라는 비핵화를 없으면 그를 위한 어떤 협상도 그 공개에서 납부를 흥정물도 없다. 핵은 우리의 국익이고 국익이다. 이걸 우리가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느냐가 중요해요. 이것은 그냥 말뿐이다. 여전히 북한을 먹고 살기 위해서는 미국의 이 도움을 받아야 되고 제재를 풀어야 되고 미국과 국교를 정상화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비핵화를 북한이 할 수 있을 거다. 꿈이다라는 거죠. 꿈이에요. 2007년까지는 전 가능했는 것 같아요. 2007년, 8년까지. 그 이후로 꿈이 끝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북한과의 핵폭이 비핵화를 위한 협상은 불가능하다. 현 상태에서 가능한 협상은 북한의 핵무력 강화, 북한의 핵 동결, 더 이상 핵무력을 강화하지 않는 것, 핵무력을 동결하는 것과 미국이 이른바 북한이 말하는 반공화국 책동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 방법은 미국과 북한이 국교를 수립하는 거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유일하게 이제 저는 가능한 협상 방법이다. 그래서 북한이 핵무력 강화를 중단하고 핵 동결을 강명해서 북미 간의 회담이 추진될 수 있는 유일한 협상은 이때 미국은 북미 수교를 카드로 협상 카드로 제시해서 협상을 할 수 있는 저는 그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미국도 국제적으로 조금 힘들어졌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뭐 또 대만하고 중국 갈등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북한 문제를 조금 이게 뭔가 이렇게 완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미국으로서는 협상의 필요성이 있고 여지가 있다고 봐요. 국교 수립한다고 돈 드는 게 아니거든요.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국교 수립한다고 뭐 제재를 해제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런 카드를 내밀 수가 있다고 보고. 그런데 북한은 옛날 북한입니다. 북한은 옛날에는 미국에 온 힘을 쏟아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목을 맸어요. 근데 요새 북한은 그렇지 않아. 미국 없어도 중국이 있다. 러시아도 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중국과는 완전히 관계를 회복했잖아요. 4차례나 김정은이가 베이징을 방문했고, 그리고 시진핑이가 2019년에는 평양을 방문했고, 그리고 지난 9월 달에는 김정은이가 푸틴을 만났잖아요. 극동에 가서. 그러고 나서는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가 엄청나게 긴밀해졌어요. 러시아가 세계에서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첫 번째가 벨라루스. 두 번째가 시리아 같은 나라. 근데 지금 북한이 그와 비슷한 정도의 중요한 나라가 됐어요. 러시아한테. 왜냐하면 북한은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할 때도 처음부터 끝까지 지지한 나라가 북한이에요. 그 나라는 서너 나라밖에 안 되는데 벨라루스, 시리아 뭐 이렇게 몇 나라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북한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탄약까지 지원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아까워. 그러면서 뭐냐면 북한이 필요한 우주, 뭐 인공위성 기술 아마 이걸 제가 생각할 때 뭔가 받았을 거예요. 군사력을 갖다 주셨어요. 엄청 가까워졌어. 북한은 원래 지난 70년 동안에 어떨 때는 소련과의 관계를 개선했다. 어떨 때는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했다. 이렇게 해서 살았는데 지금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면서 또 러시아의 관계를 개선했으니 옛날만큼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목을 안 매게 됐어요. 그래서 북한이 오히려 협상 카드가 많아요. 협상력이 강해졌어요. 이게 문제다. 이제만 달라졌다. 자, 그런 상태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비핵화라는 그 화두를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뭐 온 세계가 난리가 날 수 있으니 그런 저는 장기적인 과제로 두고 일단은 핵 동결 그리고 북미 수교 이걸 가지고 협상을 전개하는 것이 1차적으로 지금 필요한 협상의 방법이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난 7월 26일에 종교인들, 종교 지도자들 30명인가 그쯤 모여가지고 이것을 협상으로 가지고 협상을 하라고 성명서를 발표한 적도 있죠. 자, 세 번째 가능한 방법은
한국의 독자적 핵개발과 핵무장이 최근에 핵 자강그룹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인물이 세종연구소의 정성장 박사라고 있는데 그분이 중심돼서 우리는 왜 핵 보유국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책이 출판되었어요. 이게 얼마 안 돼서 8월달, 9월달인가 책이 나왔는데 거기에 10가지를 이야기해요. 왜 핵무장을 해야 되는지. 첫 번째가 협상을 통한 북한 비핵화는 불가능하다. 두 번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국제적 비확산 체계가 균열되었다. 세 번째는 한반도에서 핵전쟁 방지와 지속 가능한 평화 토대를 구축하는데 오히려 우리 한국도 핵무장해야만 된다. 네 번째는 비핵무기로 핵무기에 대응하는 것을 비효율성과 한계가 명백하다. 재래식무기까지는 핵무기 대응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핵을 갖춰야만 비로소 대응이 가능하다. 다섯 번째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미국 확장 억제의 시에서입니다. 북한은 계속 핵 능력이 강화되는데 미국이 우리 한국의 핵 억제력을 신뢰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북한이 정책이 바뀌잖아요. 트럼프가 되면 어떻게 될 거냐. 나아가서 미국이 과연 자기들이 핵을 맞을 수 있다고 했을 때 남한한테 핵 보장을 해줄 거냐라는 거예요. 이런 신뢰성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미국의 정권 교체에 크게 영향받지 않은 튼튼한 안보와 남북관계 구축 필요하다. 만약 트럼프가 처음에 우리가 지난 2017년 집권했을 때 주한미군 빼겠다고 했잖아요. 돈 내라고.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는 뭐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핵무장 우리는 핵 확장을 못하겠다.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게 아니고 한국의 핵 보유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미국도 이제는 세계가 감당이 안 되니 한국 너희들의 안보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리고 북미 적대관계와 변화와 남북관계 정상. 지금 북한은 남한을 협상 대상으로 생각질 않아요. 왜냐하면 뭐 힘이 아무것도 없다고. 전시작전 통제권도 없지, 핵무기도 없지, 아무것도 없는데, 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핵을 개발하면은 동등한 파트너로서 협상이 대화 상대가 될 거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야기해요. 자, 그리고 아홉 번째는 미중 전략 경쟁 시대에 한국의 자율성 확보와 세계 다극화 추세에 대한 대응. 저는 이게 매우 저도 동의하는 부분들이에요. 만약 우리가 핵이 없으면 계속 미국을 절절절절 따라다녀야 돼. 미국 말하면 무조건 따라가야 돼. 근데 점점 미국은 약해지고 중국은 커지는데 한국의 외교적 자율성이 없어질 거예요. 미국 하는 대로 따라가야 돼. 왜냐하면 미국 하는 대로 안 따라가면 핵 확장 억지를 못하겠다고 하는 순간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북한의 우리 핵능력에서 막을 방법이 없어서 그러니까 계속 미국만을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독자적인 핵무장을 해서 아예 외교적 안보적 자율성을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할 경우에 세계가 지금 장기적으로 다각화 추세를 가고 있는데 제 판단으로는 앞으로 30년 가요. 앞으로 2050년까지 30년 가는데 그때 자율적 공간이 생겨납니다. 열 번째로는 한국 국민들과 미래 세대가 북핵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 그리고 국방 예산을 감축하고 복지 예산을 확대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점점 인구가 줄어드니 오히려 이렇게 큰 거 하나를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이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자, 요 세 가지 다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하실건 그 여러분들이 각자 자유롭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오늘 주제 세 번째는 남북 관계에서 한조 관계로, 한국과 조선의 관계로 변화가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거냐. 자, 괴뢰, 반국가단체, 남북한, 남북조선 이렇게 기존에는 세 가지 호칭이 있었어요. 북한은 우리 한국을 보고 괴뢰라고 했어요. 제일 재밌는 게 지난 9월 달에 광주 아시안 게임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기자단이 북한 선수단을 보고 그랬어요. 북척 그랬어요. 북척이라고 말하지 마라. 북조선이라고 말하지 마라.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뭐냐면은 북한의 중앙TV에서는 이 한국의 팀을 괴뢰팀이라고 했어요. 괴뢰팀. 그리고 한국의 지역을 괴뢰지역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무렵에 김정은은 9.27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꺽쇠를 넣은 대한민국이라고 호칭을 했어요. 그리고 김여정도 7월달 당원에서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대한민국 족속을, 대한민국 군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꺽쇠 넣어가지고. 도대체 이 북한 애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북한 스스로 계속 조선민주 인민공화국으로 불러라고 그러고 어떨 때는 괴뢰라고 그러놨다가 어떨 때는 꺽쇠 넣은 대한민국이라고 불러. 사실은 북한이 대한민국이라는 호칭을 제일 처음 사용했던 게 제가 찾아보니까 1960년 김일성이가 1960년에 공화국 연방제, 연방제 통일 방안을 발표할 때 1960년에 그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은 이렇게 대한민국을 처음 호칭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한 번도 최고 지도자의 입에서 북한을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근데 북한은 얼마 전부터 꺽쇠를 넣어가지고 이제는 김여정도 김정은도 공공연하게 대한민국이라고 불러요. 도대체 이걸 왜 부르는 거냐? 왜? 원래는 다 남조선이라고 불렀잖아요. 남조선. 여기 뭔가 변화가 있다는 거죠. 뭔가 이제 북한 애들이 남북관계에서 뭔가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핵심은 저는 그라고 봐요. 좋은 뜻으로 보면은 대한민국이 하나의 국가적 실체로서 이제 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이걸 인정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 나쁜 뜻으로 보면은 이제 너희들은 우리가 동족이 아니야. 이제 너희들은 이제 동족 아니야. 그냥 우리는 외국처럼 취급할 거야.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도 이명박 대통령이 옛날에 그런 말을 했어요. 북한을 취급하는데 외국으로 취급해야 된다. 통일부 없애고 외교부에 넣어가지고 대북 문제를 담당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을 조금 더 심하게 표현하면 대한민국 국세 넣는 이런 것처럼 표현될 수가 있는 거죠. 북한은 지금 저는 두 가지 다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더 이상 남북 조선 관계가 아니다. 그냥 조선민주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의 관계로 이제 가야 된다는, 그게 바로 유엔에 우리가 동시에 가입했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 그때서는 그렇게 가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는 동족으로 취급하지 않겠다. 특별하게 우리가 동족으로 취급하지 않고 그냥 여러 외국 중에 하나로 취급하겠다. 뭐 일본이나 한국이나 비슷하게 취급하겠다. 이런 뜻으로 저는 꺽쇠를 잡아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북한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물론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서 뭐 북한은 결국은 반국가 단체의 이런 대부분 판례도 있고 헌법재판소 판례도 있었지만, 윤석열 정부는 그 연장선에서 지난 통일부 업무 연도 업무 보고할 때 했던 말을 보면은 미수복 지역이에요. 북한은 윤석열 대통령 미수복 지역이라고 봐. 그래서 북한 주민은 우리가 직접 통제는 못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 북한 주민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미수복 지역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아직까지 우리는 그런 상태에서 갇혀 있다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의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은 두 개의 국가로서 원래부터 사실은 존재했어요. 1945년 미국과 소련의 점령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1948년에 8월 15일과 9월 9일 날 두 개의 나라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것이 뭐 우리가 유엔 결의 그것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자세히 이야기 안 하지만 유엔 결의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한반도 전체에 대한민국의 유일 합법국이라는 내용이 없어요. 유엔 감시하에 선거를 한 곳에서 유일 합법한 정부가 들어섰다 이렇게 나와요. 그게 어딥니까? 바로 휴전선 이남이에요. 휴전선 383 이남. 그리고 그것이 이제 공식화된 것이 뭐냐면 1991년 9월 17일 유엔 총회에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인민공화국으로 유엔 동시 가입합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두 개의 나라로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은 세계에서 거의 한 160개국이 공동으로 수교를 하고 있어요. 동시에 대한민국하고도 수교하고 조선민주인민공화국도 수교하고 이런 상태가 되어 있어요. 사실은 통일부 장관도 하고 뭐 부총리도 하셨던 이형구 장관 같은 경우는 1990년대 초에 벌써 두 국가 체제 그 해법을 남과북이 받아들였다. 오히려 그때 그걸 더욱더 발전시켰으면 지금 훨씬 좋아졌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991년에 남북기본합의서, 2005년에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남과 북의 관계를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특수관계라고 해놨어요. 이 두 개의 법률과 합의서는 매우 중요하죠. 남북관계 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법이에요. 그런데 이게 한편으로는 발목을 잡아요. 남북관계 발전. 왜냐하면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국가로 취급을 안 해요. 국가로 취급을 안 해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나라는 헌법에서부터 해서 대법원 헌법재판소에서 북한은 반국가 단체라고 해요. 북한은 여전히 우리 내부적으로 할 때는 괴뢰라고 해요. 괴뢰. 계속 괴뢰라고 해요. 국가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합의서를 만들 때는 명칭을 국호를 쓰기는 해요. 근데 절대로 이름을 안 불러. 대한민국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조선민주공화국도 부르지 않고 그냥 북측, 남측 뭐 이렇게만 나옵니다. 저는 이제 그게 변할 때가 됐다. 그게 변할 때가 됐다. 이게 참 근데 아이러니한 게 이와 비슷한 생각을 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최근에 통일부 장관이 된 김용호 교수입니다. 이 사람이 2018년에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에 이렇게 써놨어요. 남북 관계를 정상적인 국가 대 국가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보자고 하면서 한반도는 두 개의 국민과 국가가 존재하고 그 두 개의 국가가 적대 관계에서 생사를 든 실존적 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정상적인 국가와 국가의 관계라고 보자고 한 2018년에 사람이 지금 통일부 안 내렸어.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을 미수복 지역이라고 해. 그리고 반국가 단체처럼 취급을 해요. 아니 대화는 안 한다고 그러고. 이게 문제라는 이게 못 씁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두 개의 국가 실체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남북관계에서 앞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향후의 남북관계 발전 방향을 이렇게 봐요. 첫째는 남북 적대관계의 근원에는 상대의 정체성 부정, 국가성 부여입니다. 우리가 분단 국가가 수립된 지 분단 체제가 만들어진 지 75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남북관계가 발전이 안 되고 평화가 오지 않고 통일은 점점 멀게 느껴지느냐? 저는 여기 있다고.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너무 외치는 바람에 오히려 더 멀어져. 왜냐하면 통일이 되는 순간 한쪽의 국가 체제는 무너진다고 생각해요. 북한 주도에 통일되면 남한 다 무너지잖아요. 남한 주도 통일하면 북한 다 날아간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 통일이라고 하는데 이데올로기적으로 더 멀어집니다. 이게 문제가 첫째. 그래서 저는 두 번째로 남북은 일국가로 자기만이 유일한 합법적 국가라고 하는 정통성이 있는 국가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북한도 마찬가지 자기만이 유일하고 합법적인 정통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 남한은 괴뢰라고 생각해요. 왜? 전시작전 통제권도 없어.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어. 벌써 70년이야. 이거는 국가라고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북한은. 그래서 저는 여기서 벗어나서 적대적 인정성에서 벗어나서 각자성, 두 개의 국가를 확보하고 서로에 대해서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 지금은 전 비교하는 것 같아요. 부부가 엄청나게 싸워. 막 눈만 뜨면 싸워. 부부 싸움을 벌려. 근데 이거는 못해. 계속 싸우기만 싸워. 그런 상태에 벌써 70년간, 75년간 그런 상태예요. 북한의 영토 완전. 제가 북한의 영토 완전 이야기했잖아요. 평균 정책법에 나왔고 이번에 지난 한 달 반 전에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에도 개입됐던 영토 완전. 이걸 어떻게 볼 거냐 저는 이렇게 봐요. 대한민국이 주권 국가일 때는 와 괴뢰일 때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주권일 때 국가일 때 조선민주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 주권 가까이 주권 국가일 때는 영토 완전이라는 의미는 북한 내부에서만 해당되고 조선민주인민공화국 내부에서만. 그래서 자기들 국고를 수호한다는 것 안보를 다진다는 의미가 돼. 그런데 대한민국이 괴뢰라면은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의 영토는 어디까지 가요? 제주도까지 가잖아요. 남한까지 가. 그럼 영토 완전을 한다는 거는 무력 통일한다는 거예요. 통일한다는 북한도 통일한다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저는 괴뢰일 때는 핵무력에 의한 통일을 의미할 수 있다 이렇게 봐요. 여기서 우리가 매우 중요해요. 왜 북한이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어. 내부적으로는 괴뢰 했다가 꺽쇠를 써서 대한민국 하는 요것이 아직 모호한 게 있는데 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남과 북은 서로에 대해서 국가적 실체를 인정하는 국호,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인민공화국으로 호명해야 되고 남북 관계에서
한중 관계로 바꿀 필요가 있다. 많은 학자들이 요새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게 저는 독일이라고. 독일 연방 동서독, 독일 연방공화국과 독일 민주공화국. 독일 연방공화국이 서독이죠. 독일 민주공화국은 동독인데 1972년 11월 달에 기본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그 10개의 조약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두 개의 국가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요. 1조는 독일 연방공화국과 독일 민주공화국은 설립 관계를 발전시킵니다. 2조 독일 연방공화국과 독일 민주공화국, 유엔 헌장에 따라서. 3조 독일 민주공화국과 독일 연방공화국. 4조 독일 연방공화국과 독일 민주공화국. 9조까지 계속 독일 연방공화국과 독일 민주공화국이 일어나와요. 그러고 나서 설립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는 기본조약을 체결했는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세계의 많은 사람들, 특히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독일은 영구 분단된다. 영구 분단되었다. 앞으로 독일은 통일을 못할 것이고 우리 한국이 훨씬 빨리 통일할 거다. 그래서 북한보다, 독일보다. 근데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기본조약을 체결해놓고 20년이 안 돼서 독일은 통일했어요. 서로 국가의 실체를 인정한다고 해서 통일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서로의 국가적 실체를 인정하니까 평화로운 관계가 돼요. 서로 잡아먹으려고 하지 않아. 오히려 평화로운 관계가 되고 서로 왕래 자유롭게 하고 교류 협력할 수 있고 이렇게 다 보니까 때가 되니까 통일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는 통일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독일이 통일한 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통일을 못하고 있어요. 이게 저는 독일에서 우리가 연결점을 지르다. 그래서 한국과 조선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국제법, 국제교육법, 관행 등 국가 간 보편 거래 방식이 기반한 관계를 축적해 나갈 필요가 있고 앞으로 서로의 국가적 실체를 공인하지 않는 남북 기본 합의서 대신에 1972년 양독 기본 조약을 염두에 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우호관계 간의 기본 조약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국과 조선의 관계, 북한, 조선의 관계를 국가와 국가 사이의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남북연합을 한조 국가연합으로 명문한 새로운 통일 방안을 장기적으로 준비합니다. 자, 기존에는 국가와 국가 사이가 아닌 특수관계였어요.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 사이가 아닌 특수관계. 근데 제가 말하는 것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특수관계. 서로 국가와 국가의 실체는 있으나 특수관계는 뭐냐? 통일을 지향하는 관계. 한민족으로서 통일을 지향하는 관계로 이렇게 규정할 때 오히려 저는 장기적으로 남북관계가 발전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에 토대를 둔 새로운 통일 방안이 이제 필요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현재 제가 그동안 변화된 상황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리고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가 통일협동조합이 만들 때 불과 10년밖에 안 됐지만 그런데 아까 제가 그런 말을 했는데 10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한 20년쯤 지난 느낌, 시간적으로 오래된 옛날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만큼 세계가 변했습니다. 그만큼 남북관계가 변해버렸어요. 이러한 변화된 세계, 남북관계 속에서 새로운 우리가 통일, 평화, 생명을 위한 이런 노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